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 하는 수 없이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6월 11일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텐데, 왜 오늘의 야당이 국민의 관심사인가 하면은, 오늘의 여당이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없다는 건 좋은 말이고, 그렇게 무슨 대통령 대접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열심히 하느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많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걸 바라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여당이 그 모양이면 여당이 참패했죠. 사실은 뭐 부산시장, 서울의 서울시장 그 선출 때에는요, 정말 여당이 납작했습니다. 그거 다 야당의 승리니까. 근데 그 정치 세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오늘의 대통령에게 대들던가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걸로 끝내고 이제 여당 라운드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또 흥미있는 게요, 야당의 전당대회가 6월 11일에 있다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려고 나타나느냐, 여기에 또 문제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올 것처럼, 그 새로운 거는 요새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젊거나 어리면 새롭다, 그건 또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 사람이 나와야지 나이 든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당을 배경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뭐 나경원도 있고 뭐 주호영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려놓고 국민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오래 한국당에 사는데 뭐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그 구호가 뭐냐?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아주 젊은 피로 바꿔야 된다. 그 말만 믿고 행동하기는 어렵죠. 아니, 젊은 피라든가 나이가 젊다는 게 뭐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부족한 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마 경험이 없으니까 미숙하기 짝이 없는데, 짐작컨대 그 당이 어쩔 수 없이 요 다음에 대통령을 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을 내려면 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당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앉아서 당 대표니까 힘이 있잖아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미숙하니까 그런 미스테이크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요, 야당을 근거로 유력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때입니다. 국민이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난데없이 또 젊은 친구가 하나 나와서 자기가 하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 근데 넌 뭘 믿고 그래? 그러면 야, 젊었지 않습니까? 젊은 게 그렇게 다 자랑거리만 됩니까?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젊었는데 천재적인 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좀 실험을 해봐야 알지. 지금 대통령이요, 어떻게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자신의 뚜렷한 주장이 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성숙한 나라인데 좀 더 나라 구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요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는요, 오늘의 야당이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처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왜? 오늘 여당이라는 사람들이요,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무슨 철학을 가지고 시대를 삽니까? 뭐 반짝하는 거 이거 해볼래다가 안 되고 말이야. 무슨 미국에 가서 부탁을 해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 그 미국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유엔 결의로 하는 건데, 그런 걸 볼 때 아주 미숙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걱정은 말이에요. 난 뭐 보지도 못했지만 이준석이라는 그런 젊은 친구가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 내가 아주 머리도 좋고 뭐 경험이라는 게 뭐 밀어줘서 반짝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국민의 한 사람, 나는 야당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여당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한테 나를 향해서 밀어주겠는가? 그러면 난 안 밀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왜 밉니까? 이 당 안에도 유력한 인사들이 뭐 나경원에 주호영에 다 이 시대가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인기 투표를 했더니 그들 표는 많지가 않다. 그런 말 가지고요, 인물을 매장하면 안 됩니다. 그 당에 오래 일하면서 잔뼈가 굵어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이제요, 오늘의 무슨 국민의힘, 이 당이요, 이제 요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옹립해서 당선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인사들이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이름 안 들어도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이들이 들어올 만한 오늘의 야당입니다. 근데 여기서 별나게 말이에요. 젊은 사람 하나 갖다 놓고 당대표다. 그건 격이 떨어져 가지고요, 큰일 못합니다. 무슨 어린 사람만 매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린 사람은 오히려 경험이 없어서 미숙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서 덮어놓고 젊으면 좋지 않냐? 아니, 젊으면 뭐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를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건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건 책의 이름이지. 어린 사람이 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노장들, 노장이라고 나이가 많아서 노장이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당을 새롭게 하겠다. 뭐 그러니까 거기 짓눌려가지고 말해요. 말도 큰 소리로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렇게도 말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아주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 내가 보기에요, 그 젊은 사람이, 내가 관상학적으로 봐도요, 그 젊은 사람이 큰 일을 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거기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제가 당대표가 되면 뭐 새롭게 뭐 구태의원은 그 당 가지고 되겠는가? 안 된다. 천만에 이번에 두고 보세요. 만일에 이 오늘의 야당이죠, 그걸로 고생을 해온 사람들이 다시 집결해서 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대통령은요,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력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반드시 여담 대통령이 나올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 중에 나는 내일이 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송길준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바지 사장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연설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써준 대로 그냥 읽는, A4 용지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참 진짜 저런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다, 진짜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사고를 쳤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현충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충일을 기념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그 기념사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가에 있는 흰 점, 저거 뭔지 보이세요? 일각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다가 밥풀을 묻히고 기념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성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보좌진이 체크를 똑바로 못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입에다가 무슨 뭐 저런 거를 지금 묻히고 기념사를 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입 안쪽에 뭐가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을 못하고 그냥 저렇게 기념사를 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의존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저거 하나 똑바로 체크를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현충일에 저렇게 지금 기념사를 하는데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것조차 똑바로 확인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이거 조선일보가 지금 조작한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지금 조중도 기자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연설 장면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더라도 분명히 지금 입가 주변에 흰색 점이 저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다. 마치 뭐 스트리폰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뭐 밥풀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저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저거를 지금 두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진짜 메이크업 하는 사람도 외면한 것이냐? 대통령 지금 꼬라지가 지금 저 모양이냐? 밥풀은 뭐요? 국민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밥 잘 먹고 걱정 없이 산다고 지금 자랑하는 건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의전팀이 저거를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를 한 것인데 저런 게 지금 눈에 띄지 않게 뭐 화장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거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 당연히 저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탁현민, 이 인간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오프닝 세레머니 영상을 상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걸 개최지를 소개하는데 서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양 능라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예상이 됐던 일이죠. 탁현민 저 인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청와대 행사를 담당할까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질지 다 예상이 됐던 일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지금 짓거리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행사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또 대학토론대회 심사위원으로 나왔다가 완전히 진짜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란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리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저에게 던지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허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이죠. 네. 그럼 지금 저는 허상 속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군요. 행동거지가 됐건 지적 수준이 됐건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공직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준이 한참 떨어져도 떨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직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뿐만이니까 머리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인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창 논란이 됐던 게 탁현민 씨가 썼던 이 책입니다. 남자 마음 설명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지금 서술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탁현민 씨가 또 공저로 참여했던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 이 책도 마찬가지죠.
써놓은 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차마 이 내용을 지금 제 입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가 찰 노릇이 뭡니까? 탁현민 씨는 자기의 책에다가, 딴 책도 아니고 자기의 책에다가 여성을 지금 저런 식으로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써놨었는데 정작 저 사람들이 비판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 아니에요. 무슨 뭐 대지발정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당시에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나중에 홍준표 의원이 다 해명을 했던 것처럼 그 사건은 홍준표 의원과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옆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얘기를 들어가지고 책에다가 써놓은 거, 그게 다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도 대선 후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여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사퇴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작 지금 저런 모습을 보입니다. 탁현민 씨 사퇴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사퇴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행사 일정을 계속해가지고 책임을 졌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청와대에서 나갈 때 해명을 하겠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행동거주도 문제가 있고 지적 수준도 문제가 있고 여성에 대한 관념조차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탁현민 씨는 또 비리와 관련된 혐의도 있었죠.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 행사 22건을 수주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었죠.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노바운더리라고 하는 탁현민 씨의 최측근들이 세운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2년 10개월 동안 모두 22건의 청와대든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2017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아예 없는 신생업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는 10억 가까이, 2019년도에는 2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린 겁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특혜고 신생공역기획사가 저런 식으로 청와대 행수를 수주한다라는 건 꿈도 못 꾼다라는 거죠. 심지어 노바운더리라고 하는 그 회사는 사무실조차도 없어가지고 이 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로 신고했을 정도로 영세업체였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저게 만약에 과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서 저런 식의 지금 뭐 특혜 의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겠어요? 또 그냥 뭐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 가득 채워가지고 사퇴하세요 뭐 그렇게 또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거에 대해 가지고 탁현민 씨가 해명했던 내용이 뭡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대통령 동선을 다 공개하라는 거냐? 뭐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 최측근들의 지금 특혜 의혹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뭐라고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보안 문제 전혀 지금 상관없는 엉뚱한 지금 주제로 맞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을 생각해보든지 간에 탁현민이라고 하는 인간은 청와대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저 사람이 아직까지도 청와대에 들어가 있냐? 글쎄요, 이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사진 한 장이 답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탁현민 모습 보십시오. 대통령이 저 앞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의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냥 뭐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들의 바지사장 같은 그런 존재니까. 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저런 식의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물질 같은 거를 묻히고 나와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 대한민국이 진짜 어쩌다가 이런 지금 수준까지 떨어졌나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중국인들을 데려다가 애를 낳게 하자, 바로 이거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적법 개정안이라는 게 딱 저겁니다. 빼고 더하고 할 것도 없어. 중국인 데려다가 애 낳자. 오케이, 하나씩 봅시다. 이 국적법의 내용이 이거예요. 영주권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을 열어주자. 그렇게 국민 수를 늘리자.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신고만으로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6세 이하는 별도 조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 5년 이상 머무는 걸 조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이 국적법 개정안에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중 국적도 가능하니까 부동산 매입도 수월해지고 투표권도 행사하며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고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 국적법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특정 국가에 과도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콕 찍어 중국에다. 자, 국적법 입법 반대 국민청원의 동의자 수가 3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까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답시고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를 합니다. 근데 뭔 놈의 공청회가 찬성 의견을 가진 패널들만 참석을 하나? 아주 불난데 기름을 부어라 그냥. 저 패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가관이에요. 복수국적까지 허용하면서 국적을 줘야 한다. 화교들이 주로 될 예정이나 화교라 쓰지 말고 동포라고 얘기하자. 현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는 혈통주의라 못 받아주는 거다. 인구 감소가 되고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동포를 받아주자.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화교들이 한국 국적을 원하고 한국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통 크게 국적을 주자. 화교 및 동포에게 국적을 줘야 한다고 국민 80%가 찬성했다. 중국인이 애 낳으면 국적 주는 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서 80%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이거 봐봐. 이거 당신네 공청회 한 영상이야. 좋아요 싫어요 비율 보이지? 이게 지금 몇 프로로 보이냐? 228대 13,000이 80% 찬성이야? 아니 법무부 직원이라는 양반이 아주 구라를 세게 쳐놨더만. 당신은 뭐 공무원 중에 한 10대 개 되나보다? 어서 장난질이야 이씨. 당신네 공청회 유튜브 라이브에서 뭐라 그랬어?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위해 2019년에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에는 응답자의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니까 2019년 조사 결과 80%가 국적법 개정에 동의를 했다. 이게 그 근거다. 출처는 공개 못하겠지? 출처는 공개 못하겠지만 80%가 그냥 동의했다. 그냥 그렇게 알아라. 이거 봐요들. 이거 2019년 5월 27일에 나온 기사야. 국적제도 국민인식 조사 귀화 요건 완화 아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귀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신흥국가 출신 전문 인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능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 이 뭐냐? 2019년 당시 여론조사한 건 맞는데 신흥국가 출신 전문 인력 등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조건부 완화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법무부가 직접 해명했구만. 그럼 이 양반들아, 저 여론조사 내용은 2021년 개정한 내용처럼 신고만으로 바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국적법이라는 이름만 갖고 내용은 전혀 다른데 이걸 짜집기를 처하고 있어? 살 생각들이 없지 지금. 뭐? 국민 80%가 동의해? 뭐냐 그래. 80%짜리 내가 한번 보자 그래.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보고서. 그 80%짜리 설문이 이건데 1번 문항에 대한 찬성이 82.8%, 2번 문항에 대한 찬성이 75.2%네. 그래, 75% 반올림해서 80%라고 하자. 근데 제일 중요한 설문 내용 이게 뭐요? 1. 조미의 조부모님은 대만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화교이다. 조미의 부모님과 조미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고 3대가 모두 계속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 조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하는가? 2. 레오의 부모님은 한국계 러시아인 고려인 동포로 한국에서 살면서 레오를 낳았다. 레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하는가? 질문 자체가 이게 뭐냐 지금? 중국 화교 대신에 대만 화교가 들어가 있고 조선족 대신에 고려인이 들어가 있네 설문에. 왜? 조선족 중국인 넣어서 설문조사 한번 해보지 그랬냐? 니네도 알고 있었지? 그럼 설문조사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 설문을. 이 지랄을 하고 다녔으니 80% 찬성에 대한 출처를 내놓을 수가 있나. 공청회는 무슨. 야, 국적법 개정안이 특정 국가에 유리한 게 아니라고. 특정 국가에 유리한 게 아닌데 정작 공청회 자리에는 화교협회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불러 앉혀놓고 쟁일 화교의 조선족 얘기만 했다. 이게 국적법 개정이야? 중국인 국적특별법 제정이지? 뭔 배짱이냐 도대체 니네? 뭐라고?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입니다. 문재인이
문재인이 대통령인 게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 야, 그래, 가짜뉴스. 그래, 어디가 가짜뉴스인데. 80%짜리 가짜 근거 만들어서 퍼뜨린 거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누구한테 뭘 주겠다고? 한국의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 자녀한테 뭘 줘? 국적? 야, 한국에 그렇게 유대감이 있으면 왜 그 부모들이 귀화를 안 했겠냐? 부모가 귀화하면 자식한테 한국 국적 바로 나오는데 그게 싫고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중국이냐 중국인 그분들은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 소수민족 그게 끝이야. 뭘 동포거리고 있어. 한구탱이 올려붙여서 포동포동하게 만들어줄라 이씨. 대만인 고려인 넣어서 엉뚱한 설문조사로 주작질 사기 깔 게 아니라 가서 물어봐. 본인들이 그래, 본인들이 중국인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위대한 대륙 중화의 핏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중국인이지 뭐여? 가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 허용인데 남자들은 군대라는 브레이크라도 있지. 여자들은 그냥 이중국적 받는 거네, 그지? 이 나라에서 복지 혜택 받고 살다가 그냥 날라도 되겠네, 중국으로. 결국 국적법 개정안이라는 게 중국인들한테 한국 국적 포함해서 이중국적 주겠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뭐여 이게? 현 국적법상으로도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고 본인도 대한민국에서 출생 시 간이 귀화 대상자로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귀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지가 귀화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귀화를 안 했어. 그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어. 이 부모가 그 자식을 한국인으로 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야? 뭘 애가 커가지고 이중국적자로 있다가 국적으로 선택을 해.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부모가 귀화를 했으면 됐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짜증나게 이씨. 국적법 해당자가 3,900명 정도인데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떠냐고? 공포감 조성하고 선동하는 거라고? 저출산 해결, 인적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적법으로 해당자 고작 3,900명. 여기에 예상되는 국적 취득자는 1년에 700명 정도 되는데 뭘 쫄고 그러냐? 왜 이래? 그건 아니지. 문재인 정부, 민주당 당신네들 이 짓거리 하는 거 당장 700명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 당신네들 미래를 위해서 빌드업하는 중 아니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누가 멍청하게 국적법 바뀐다고 지금 당장 재앙이 몰아칠 걸로 예상하나? 미래가 뻔히 보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3,900명이든 390명이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씨앗으로 삼아서 당신들이 테라포밍 하려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니까 이러는 거야. 나는 중국인 되기 싫어. 왜 이 나라에 중화 사상이 뿌려지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기 나라에 있어. 거기서 하면 돼. 그리고 인적 자원 확보는 이 양반들아 기술 이민이나 특기자들이나 받아와야지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근데 궁금한 거, 저 국적법이 왜 사회통합이야? 다른 나라 타국인 받아서 뭘 통합하겠다는 거야? 귀화 요건 되면 귀화하고 아니면 말고지 뭘 통합을 해? 누가 통합하고 싶다 그랬는데 80%?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국민들이 하지 말라잖아. 아, 뭐 세상에 이런 물건들이 다 있나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들 그냥 외국인이야. 외국인 자녀고 한국 국적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귀화하면 그만이야. 당신네가 그랬지. 어차피 귀화할 사람들이니까 먼저 쉽게 주는 거라고. 먼저 쉽게 주지 말고 그때 가서 귀화하라 그래. 어차피 할 거라며. 알아서 본인들이 한국 국적 취득하라고 내비둬.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국적 취득 안 한 사람도 국적을 왜 주냐? 이중 국적자로 만들어가면서 짰냐? 복지 혜택만 가지고 튀면 국민들 세금만 부담하지 않냐? 자녀들에게 일찍 국적을 주면 한국의 국민으로서 건전하게 자라고 적응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예상한다. 나이씨. 그러니까 한국의 애정을 갖고 건전하게 잘 자라고 적응을 하면 그때 귀화하라 그래. 자, 문재인 정부의 많은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귓구녕을 열고 들으세요. 국적법이 문제라고 논란이 되는 게 단순히 조선족이 받는 혜택이 문제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출산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글러 처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출산율 왜 떨어졌어?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결혼 어려워졌지? 아직도 집은 남자들이 준비하는 걸로 돼 있잖아, 그지? 똥패미난들 대가리 속에는 아주 이게 당연한 걸로 돼 있고 비용신년들이 집이 한두 푼인 줄 알아. 이씨. 패미가 비혼이네 뭐네 온갖 개지랄을 하고 다녀서 출산율 작살낸 거는 죽었다 깨도 인정 안 하지. 학교에서 애들한테 패미 가르치고 있는 거 그거 문재인 정부에서 시킨 거잖아. 페미니즘 만만세 아니야?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해서 무고로 여러 사람 인생 조지고 그 결과가 뭘로 이어졌어? 성별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졌지. 배려에 대한 감사와 공정함을 중시했으면 이런 세상이 왔을까? 문재인이와 민주당이 패미를 한 덕분에 거기다가 미친 듯이 돈을 쏟아 부어준 덕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야. 출산율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국인을 수입한다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말어. 출산율이 떨어지면 출산율을 올리면 돼. 자, 그럼 출산율을 올리려면 지금 뭐부터 해야겠어? 페미니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럼 페미니즘부터 불사질러. 페미라는 것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설령 그 조각이 나유타분의 1이라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뛰어다녀. 문재인 정권이 싼 똥 아니야? 그럼 치워.
학교에서 페미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부터 적발해. 세뇌시키는 거. 그리고 그 짓거리 누가 시켰는지도 찾아내. 애기들 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려. 경력 단절 여성 우대? 이거 단어 개념 정리 확실히 해줘. 경단녀라는 단어는 애기 낳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애기 엄마들만이 쓸 수 있는 말이야. 애 엄마 조금 도와주자는 거 뭐라 할 정도로 이 나라 남자들 속 좁지 않어. 그런데 똥패미 개백수년들이 함부로 경력 단절 어쩌고 설쳐서 멀쩡한 애기 엄마들 조금 도움받는 것까지 틀어막히는 거야.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정책을 써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애기 키우는 엄마들 복지받는 거 뺏으려고 하는 년들 다 잡아 족쳐. 결혼한 여자들, 애인 있는 여자들, 함부로 씹고 흉자니 뭐니 욕하는 것들, 함부로 남의 귀한 인생 혐오하는 이런 년들 이거 싹 잡아 없애. 이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이 안 올라가. 얘네가 뭐 주장하는 줄 아냐?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란다. 또 만났구나 윤김지영이. 요즘도 보토피아 하냐? 페미년들은 맨날 이거 한다면서 돈 달라 그래 나라에다가. 근데 문재인 정부 여가부에서는 이거 주려고 하고 있잖아, 그지? 이거 주면 안 된다잉. 니네 돈 많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애를 낳든 안 낳든 그건 지 자유인데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애기를 낳는 것도 아닌데 이 사회에 뭔 도움을 준다고 지가 돈 달라는 거야 나라에다가? 나라에서는 이런 애들 나타내면 돈 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깨 부셔야 됩니다. 1인 가정? 역시 마찬가지. 1인이면 가정이 아니라 개인이지. 비혼, 비출산, 1인 가정 여기에 들어가는 복지는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미친년들인가. 개인으로서의 복지만 받으면 됐지 가정의 복지까지 탐해요. 하여간 멍청하면 답도 없어. 저런 멍청함을 남들한테 전염시키기 때문에 저건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 올리고 그와 똑같이 무고죄 처벌도 맞춥니다. 공평하게. 이 밖에도 할 건 많은데 안 할 거지 문재인 정부는. 죽었다 깨도 페미해야 되니까, 그지? 내가 말한 거 싹 해서 출산율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댁들은 이거 안 하고 중국인 수입할 거야, 그지? 당신네는 안 해도 국민의힘에선 할 거야. 거긴 내가 있거든. 근데 말이야,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적이 뭐요? 차이니즈 테라포밍이야? 아니면 페미 대부흥회야? 아니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둘 다 하고 있구만. 페미를 이용해서 출산율을 낮추고 그 핑계로 중국인을 들여와서 나라를 중화시키는 거구나, 그지? 응, 이거네 이거. 이게 맞겠네 하는 짓거리가. 그나저나 우리 이준석 후보는 국적법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 등의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화의 제도 이상으로 지금 간소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딱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거지.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떤 후보자분들이 한데 뭉쳐서 이준석이를 잡겠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편해요? 왜? 치사하게 팩트로 승부하니까 꼴보기 싫어? 아 그렇다고 여러 명이 그냥 다구리를 치려고 그러면 되나? 그것도 네거티브로. 그거밖에 없더만. 나라도 좀 도와야겠네. 페가스 택세타 파워랩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강압적인 위계 질서 아래서 자행된 군 내 성비위 사건의 실체와 함께 백령 문화의 후진적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소속 부대 상관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공군 역시 넉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는 선임 이후 석 달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면담을 갖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때까지 사실상 방치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억울한 죽음을 낳는 백령 문화 폐습에 송구하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정작 지난해 박원순, 오거돈 등 집권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듭니다. 백령 내 성추행 못지않은 집권 여당 소속 단체장의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는 입 닫은 선택적 사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은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대 내 성비위 문제는 물론이고 군 부대 급식 부실 급식 문제, 각종 백령 폐습 및 부조리 등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어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국립현충원에 모여 국가 유공자 지정을 촉구하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군 기강 회의까지 초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절규 앞에서 문 대통령의 군 기강과 위상이 땅으로 추락하고 군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군의 기강회의는 곧 국가 안보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군의 정의와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후진적인 백령 폐습 타파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군인이 존경받는 나라, 군의 기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천막농성 51일째 단식에 들어간 지 6일째인 지난 1일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아직 불편한 몸이지만 내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 소위 개최 소식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국회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핑계를 들고 나와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얼마나 더 폐업해야 하고 얼마나 더 쓰러져야 하고 얼마나 더 극단적 선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손실보상법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 더는 기다릴 수 없고 더는 국민들의 죽음을 묵과할 수 없기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게 다음과 같이 재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법을 만들기 이전에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먼저 실시하여 주십시오. 정부 여당은 오늘 당정을 통해 헌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정확한 손실 규모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소급 적용은 없는 지원 방식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 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서 실제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수차례 요구해도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편집되고 왜곡된 손실 추정 자료만 내놓지 말고 법률 제정에 앞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손실 추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미 여신금융협회에서 분석한 2019년도 대비 2020년 카드 사용 및 현금 영수증 사용만 보더라도 약 20조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지난 LH 사태보다 더 강력한 국민 저항이 직면할 것입니다. 둘째, 업체별 자율 신청 방식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생존 자금을 긴급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 정산을 통해 손실보상을 마무리하십시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헌법 제76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급하면 됩니다. 정부 여당은 소급 적용이 포함된 실질적인 손실보상은 지급 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긴급 생존자금을 선지급하고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 사후 정산하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추가로 조건 없는 긴급 대출도 병행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지난해부터 수도 없이 요구했던 내용인데 묵살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세수가
32조가 더 거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매출이 늘고 수출이 증가해 호황을 누리는 반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조차 하기 힘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무자이고 방역에 협조하고 희생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입니다.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다면 이것은 은닉죄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와 요구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 보상하고 사후 정산했던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제대로 된 국가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경영 철학이 권위적인 정권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300명의 국회의원과 과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방역당국과 손실보상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왜곡했던 엘리트 정부 관료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엉터리 손실보상법이 여당에 밀어붙이기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석수로는 그 어떤 꼼수도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미래의 손실만 보상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가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 1,535건으로 2.5배나 치솟았습니다. 임대를 못 내 그냥 쫓겨나거나 점포 철거 지원금을 신청할 여력도 없는 폐업한 업체,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이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소외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명시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완전한 손실보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소급 적용이 반영되지 않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 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한 정부 결정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입법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제적 약자들과 힘을 모아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슈퍼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을 버린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망고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성폭력 사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실시를 제안한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의 성폭력에 대한 후진적 인식 수준과 부실한 대응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군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는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군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닷새 만에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문제될 만한 내용을 미리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 폐습에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피해 부사관 빈소를 조문했으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조문으로 분노하는 여론을 잠재우는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서 국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 군의 성폭력 피해 실태 현황 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등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 맡기는 것이 아닌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신 조수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의원님, 네. 보수의 여전사라고 지금 네. 소문이 자자해요. 예. 그래서 그 조수진이라고 하면은 뭐 또 대표 세넌이다. 그런 말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회 경선에 나서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 전사다, 센 언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부드럽게도 얘기하고 집에서는 특히 정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저도 집에서는 납작 엎드려 삽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해도 너무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상임위 질의 같은 거 우리 시사 포커스에서
아주 영상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시사 포커스 덕분으로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예, 제가 거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막대먹은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속 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라든지 세넌이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가 붙은 것 같고요. 이번 최고위원 경선 제가 참 많이 늦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인사청문회를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까지 인사청문회를 하고 불과 한 열흘 동안 지금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정권 교체거든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4년 동안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조국 사태 하나만 보시더라도 상식과 공정 법치가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회복할 수 있는 것 가장 빠른 게 정권 교체예요.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위한 지도부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사람으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정당이 지향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 위선, 내로남불과 맞서 싸운 사람이 들어간다면 더더욱이 정권 교체를 위한 지도부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뭔가 큰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뒤늦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수진이다. 네. 전곡을 찌르는 국민 사이다 발언. 그것으로 굉장히 시사 포커스에서 유명하신 우리 조수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완전 생방송이라서요.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저도 신문기자 25년 가까이 하면서 방송은 조금 나가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완전히 생방송을 하자. 네,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네, 질문지도 사전에 안 드렸었습니다. 네. 네, 이번 금연 최고위원회에서 호남의 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 있으셨는지? 우선 제가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호남의 딸이 맞아요. 예,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당에 속한 사람이 가장 그 정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당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부터 채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당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분들 상당수가 영남을 근거지로 하는 분, 영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제가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종의 보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실에도 부합하고 또 우리 정당에 덧셈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요. 네, 그래서 호남의 여성의 또 40대이자 또 엄마잖아요.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당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이에요. 네, 여성 그리고 40대와 50대. 제가 아직은 만으로는 48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0대와 50대. 그리고 제가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직접 살림도 하고요. 또 중3 아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호남은 예전부터 평야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올라오셨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인물, 중도 실용,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당의 덧셈과 곱셈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SNS상에서 제가 봤는데요. 네. 눈 감아도 똑똑한 조수진. 네. 카드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혹시 무슨 의미로 내셨는지. 혹시 보실 때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시던가요? 약간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전후 사정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수요일 날 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등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말로 논리로 박히니까 저한테 눈 크게 떠도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막말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눈 크게 떠도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당원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네. 그래서 SNS, 전화, 직접 보는 자리에서 우리 아예 그 사람의 어떤
이상한 주장을 역으로 공격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 구호를 정해주셨습니다. 눈 감아도 똑똑한 조수진.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포스터를 하나 제작을 했죠. 네. 한번 눈 한번 감아주시죠. 아, 제가 눈 크게 뜨지 않아도 눈 감아도 똑똑합니다. 예, 이건 잘난 체가 아니라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1등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공개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잘난 체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로 안 들렸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도 똑똑한 의원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전에 합동연설에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이번 정권 끝장내자 하셨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요. 첫 번째는 정부 여당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싸운 사람이 윤석열 검찰청장이고요. 네. 우리 당 내부에서는 저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네. 네. 그만큼 정부 여당에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지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만큼 맞서 싸우기가 어렵고 그만큼 마음의 각오와 결기를 매일매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설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실제적인 정치 경험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연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호소하는 측면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에 갔을 때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갈고 치를 떠는 사람 딱 두 사람만 꼽으라면 대구시당 위원장 곽상도 의원과 저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부산에 가서는 부산에서 가장 염원하는 것 확 바꾸자. 우리 당의 혁명적인 변화다. 그래서 확 뒤집읍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충청 가서는 이 충청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바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맞아요. 네, 유관순 열사라든지 또 윤봉길 의사라든지 또 청산리 대첩을 이끈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청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립운동을 선도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이 충청에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에 가서 제가 바로 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정부 여당과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충청이 바로 나라사랑, 충성 충자잖아요. 나라사랑의 마음을 발휘해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같이 정권교체 이룩하자. 이렇게 호소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검찰엔 윤석열, 국민의힘엔 조수진 그게 제가 딱 와닿았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 예. 네. 그러면 의원님 일각에서는 네. 이번에 저희 채널에서 엄청난 조회수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의원님께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사위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마다 이제 다 화제가 돼서 법사위 신스틸러다. 뭐 그런 별명 붙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우리 시사포커스에서 저를 너무나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서 율사 출신도 아니거든요. 법사위는 아무래도 법의 체계를 다루기 때문에 율사 출신이 많이 배치되는 상임위가 법사위인데요. 저는 이제 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딱딱해 보이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시사포커스도 그런 노력을 조금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령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그 수표 사건. 네. 그러니까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유죄도 확정됐고 만기 출소까지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부터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네. 다 조작된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재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가령 수표에 발이 달렸냐. 한만호 씨라는 기업인이 준 수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에게서 나왔는데 수표에 발이 달리지 않고서 그 수표가 어떻게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건네졌느냐. 이런 취지로 수표에 발 달렸습니까? 네, 그냥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율사는 아니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우리가 법의 체계를 다루지 않아요. 그게 비극인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요. 계속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최고의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바로 그런 거짓 주장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 게 우리 야당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사가 아니어도 법사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사포커스에서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00만 조회수 나오는 의원님들 별로 없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100만 조회수를 자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원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인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사안을 어렵게 말할 수 있는 건 모두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려운 사안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제가 25년 가까이 할 때 항상 선배들한테 들었던 것이 어려운 사안을 쉽게 풀어서 기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기사 정말 잘 쓰는 사람이라고 배웠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정치권에서도 통용이 되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노력을 시사포커스에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가려운 부분만을 긁어서 어떻게 요점을 그렇게 잘 잡고서는 꼬집어내시는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운털 콕 박힌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라든지 대변인 논평에 저만큼 많이 매일 등장하는 초선 의원은 없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미운털 콕 박힌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전국에 몇 군데 못 갔습니다만 당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상대를 공격할 때 영양가 없는 상대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당이 가장 건드리면 아파할 사람을 골라서 때리는 거죠. 네. 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이에요. 네네. 죄송합니다. 좀 순화시키면 한 사람만 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만큼 제가 그만큼 어떤 표적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저쪽에서 우리 당의 가장 건드려야 될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의원님, 24년 넘게 기자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뭐 특종 기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의원님이신데, 네. 근데 뭐 여기자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네. 예, 받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정치를 하시게 된 사건이나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 예. 너무 궁금한데요. 예. 제가 1995년 말에 입사를 해서 24년 2개월을 기자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분에 넘치는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최은희 여기자상인데요. 그걸 제가 29살에 받았습니다. 젊은데. 네. 이게 이제 최연소 기록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고 또 여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여기자상도 있는데 그것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24년 2개월 동안 정치부와 사회부만 한 여기자였습니다. 네. 그걸 제가 하고 싶어서는 아니었고요. 그때 일종의 여기자 할당제의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95년 말에 여기자를 한 명 뽑거나 안 뽑거나 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불과 이게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니까 우리도 한번 경찰서 출입하는 사건 기자, 여기자 한번 만들어 볼까? 또 뭐 검찰의 여기자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청와대도 한번 해볼까? 정당도 해볼까? 제가 어떤 일종의 여성 할당제가 없었으면은 오늘날에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글 쓰는 데는 별로 자신이 없어서 문화부 같은 데 갔으면 굉장히 고전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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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24년 2개월 동안이나 했었는데요. 2019년 가을에 조국 사태가 터졌어요. 정말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때부터는 전개가 된 거죠. 아니, 남의 자식한테는 가재, 개구리, 붕어로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용을 만들겠다고 무슨 표창장 위조를 하고 그리고 아무 반성도 하지 않아요. 온갖 의혹이 쏟아졌는데도 1년 반 넘게 지금 조국 전 장관 회고록 냈잖아요. 맞아. 그래서 무슨 뭐 13만 부가 팔렸느니 뭐 책장사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네. 저는 2019년 가을부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건 정말
이거는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가짜 진보, 진보파리. 일종의 이게 좌영업자예요. 좌파를 내세워서 영업하는 게 좌영업이지 뭡니까? 네. 좌영업. 예. 제가 논평도 예전에 썼었어요. 좌영업자라고.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과 글에 더 힘을 딱 실게 됐죠. 그리고 났더니 패널로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서 채널A에 출연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압박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 뭐 방송은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재승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발언한 거를 들어서 계속 이제 뭐 법정 제재를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자 생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정 제재 받은 날 그날 밤에 제가 사표를 썼고요. 네. 마침 그 사표를 냈을 당시에 미래한국당이죠. 비례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마감 시간에 네, 슬라이드해서 지원서를 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네. 그 일각에서 의원님을 향해서 정권 저격수다 그런 말 떠돌고 있거든요. 수식어가 그렇게 돌고 있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기자를 24년 2개월을 했습니다만 우리 많은 언론인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언론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입니다. 그거는 언론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초창기에 이제 미래한국당 후보 지원하고 나서 몇몇 언론이 대통령과 정부 비판을 하고 후보 지원했다라고 막 비판을 했거든요. 아니, 기자가, 언론이 산 권력 비판 안 하면 누구를 비판하죠? 그렇죠. 네. 이건 언론의 책무예요.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권의 저격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을 했고요. 기자 때. 그리고 지금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기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격수라는 말도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저격수라는 거는 몰래 어떤 그늘이라든지 음침한 곳에서 이렇게 노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냥 최전선의 소총수였습니다. 네. 네. 저격수 아니라 소총수였고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다. 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경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원님도 이제 초선 돌풍 중에 이제 한 분이시고 또 최고위원이 또 여풍이 불고 있다. 그런 네. 얘기 돌고 있는데 네. 핫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초선 의원 아니면 원외 인사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돌풍을 일으킨다. 이거 자체가 모든 정당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동기죠. 네. 그 김웅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김웅 의원이 이 어떤 초선 돌풍에 불을 지핀 주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 경선 때부터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용감하게 당대표 경선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초선 돌풍을 일으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초선인 저도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어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확실한 변화, 그러니까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확 바꿔보자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람 때문에 저도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 바뀌는 것, 정말 혁명적인 변화, 이것과 한 가지로 또 우리 여성 인사들이 많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것,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화의 한 가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2030 청년들의 이제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표출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앞으로 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오세훈 후보의 입 대변인을 맡아서 생떼탕, 네, 이런 논평도 많이 쓰고요. 유명했죠. 네, 활약을 했는데요. 우선 제가 서울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양천갑의 당협에도 대학생들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 때 그 각 지역의 유세차 저도 많이
올라서 연설도 하고 했었는데 네.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많이 왔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잘했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2030 세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 공정을 짓밟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정이란 가치를 완전히 짓밟으면서 국민의힘에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정을 왜 심각하게 2030이 보느냐? 우리 2030이 가장 공정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학업에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입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에서의 공정이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좋은 대학, 대학원, 좋은 직장을 찾아주기 위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분노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아직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진 않았습니다만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군에서 추미애가 엄마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의혹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군에 있어서의 공정이 망가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란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필요한 일자리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단기 알바가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거든요.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 만나보면요. 30대 초반, 30대 중반 모두가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래요.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2승에서는 절대 안 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네. 누구나 저금하고 열심히 살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우리 국민의힘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또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문제 이 두 가지에서만큼 확고부동한 확실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낸다면 정말 2030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자부합니다. 네. 정말 요점 정리까지 잘 해주시네요. 공정의 가치, 일자리, 주택 마련. 근데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각본 없는 생방송. 맞습니다. 네.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안 문제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문제부터 해서 홍준표 의원님 복당 문제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이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가 핵심인데 제3지대에 있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전당대회 출마 이전부터 정권 교체라는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야권이 더 큰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야권이 더 큰 집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당의 원희룡 제주지사라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이 지금 아직 원석 단계, 보석 이전의 단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상식과 법치 공정을 바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해야 돼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같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대선 후보를 했던 분 그러나 지금은 당 밖에 있는 분 모두 같이 해야 돼요.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대문을 활짝 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욕 얻어먹는 게 정의도 선택적 정의예요. 우리도 통합을 할 때 선택적 통합을 해서는 안 돼요. 네, 모두에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도부는 그분들을 빛내는 조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빛나게 하면서 공평한 링에 오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DJ계 이런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기나
과거의 옛 민주계, 진짜 민주계 이런 분들도 함께 해야 돼요.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문재인 정권의 그 내로남불에 동의하는 세력만 빼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사심 없이 그 많은 분들을 보석으로 가공해서 링에 모두 올려서 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네. 선택적 통합 안 된다. 대통합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해 주셨고 공평의 링 위에 모두 사심 없이 올려야 된다라고 네.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그 최고위원회 그 주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네. 생각하세요? 예, 이번 지도부는요.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권 교체로 가는 희망을 줘야 돼요. 네, 매일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저 내로남불, 가짜 공정, 가짜 정의에 대해서 모순, 팩트 체크하고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쳐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객관적 심판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계파에도 기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한 대선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조직의 힘이거든요. 네. 근데 그 국민의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당원 수도 3분의 1도 안 되고요. 조직이 약해요. 네. 그런데 4.7 보궐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민심은 결코 조직은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귀중한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한 경쟁, 공정한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파가 없어요. 누구와 두루두루 친하지 누구와만 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가장 확실한 지역적 기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한 문제만큼은 더더욱이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수진 의원님께서 최고위원회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우선은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드리는 거죠. 네, 우리 야당이 지금 가진 건 말밖에 없습니다. 입밖에 없어요. 조직도 없지. 그리고 어떤 예산이라는 돈도 없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쪽에서 쏟아볼 때 우리 금권 선거, 관권 선거 이런 얘기했고, 네, 50년대, 60년대나 나올 법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어떤 말로서, 논리로서 저쪽을 제압하는 것, 예, 그거부터 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저는 사실관계의 힘을 믿습니다. 생떼탕, 이 말로 한마디로 저쪽을 네. 기선제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얼마나 그 많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네, 김어준 씨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공작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난번 선거 때 이미 정부 여당은 선거 공작도 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도 했습니다. 이런 거 눈 크게 뜨고 이거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장은 사실관계로 받아칠 겁니다. 예. 네, 멋진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 나 조수진이 반드시 돼야 된다. 조수진만의 차별화, 강점 그거에 대해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자신의 강점을 얘기한다는 게 자기 자랑한다는 건데요. 네,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제가 저의 강점을 굳이 꼽으란다면 상당히 좀 논리가 있다. 예. 네. 그래서 가진 거는 없지만 가진 거는 입의 힘, 말의 힘, 논리의 힘, 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의 거짓 선전선동 이거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아니면 말고 주장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실관계 따져서 여러분께 이거는 진실과 거짓이다. 네, 이렇게 해서 가려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우리 당에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 약점을 보완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 아직 48살이라
40대 후반이고요. 지금 우리 당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이에요. 네, 공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주부 같이 물가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당에 취약한 호남과 그리고 호남층이 두터운 수도권 그 공략에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예. 네,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꼭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되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1등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국민과 당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될 최고의 정치 혁신이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던 민주주의 그리고 상식과 공정 법치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대 교체 바람도 거세게 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못했던 동서화합, 국민통합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변화의 바람 속에서 동서화합과 나아가 국민통합까지 할 사람 저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냅시다. 우리 그래서 확실하게 이깁시다.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 조수진 선택해 주십시오. 최전선에 세워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논리로 똥돌 묻힌 조수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감없이 살아있는 섬, 우리나라 관광 1번지 제주도. 황칠 반죽으로 만든 오메